예, 해운대입니다. 이곳은 해운대에 오랜만에 왔는데 또 이 멋진 바다를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또 뭔가 기록 삼아 뭘 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바다잖아요, 바다. 우리 인간은 이 바다를 보면 왠지 마음이 뛰고 또 한편으로는 편안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 모든 생명이라는 것이 원래 다 이 바다에서 왔잖아요. 물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죠. 본원이죠. 그걸 바라보니 마음이 뛰고 편해지는 것 아닐까. 왜 그 어린아이들을 세계의 그 여러 풍광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뭐 다른 사진보다도 아프리카의 그 초원, 그 사바나 그 초원을 보여주면은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편해하고 좋아한다는 걸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도 어쩌면 우리의 그 삶이 생명이 특히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졌다는 설이 강력한 설이잖아요. 마치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아무런 어떤 경험, 실질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쌓은 경험도 미미한 상태에서 어린아이일 때 그렇게 아프리카의 초원 사진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한다는 것이 자기의 원래 본원, 자기의 고향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바다를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바다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이른바 진화라고 하는 것, 에볼루션,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앞으로 어디로 데려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 진화 과정에서 우리 사피엔스는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혹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동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지도교수 선생님이 계신데 그 지도교수 선생님이 이 커뮤니케이션 학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으시고 석학이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제임스 캐리 교수란 분이죠. 제임스 W. 캐리라는 교수님이시고 그분의 주저는 Communication as Culture라는 책을 쓰셨고 저의 그 논문 지도 교수셨는데 이분이 아주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기술적 발전과 그것의 어떤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떤 탁월한 어떤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이 텔레그래프, 전신이죠. 전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하나 말씀하신 게 텔레그래프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신저와 그것을 운송하는 캐리어가 항상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트랜스포테이션은 붙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전령을 쓴다든지 파발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 리시버한테 그 메시지를 캐리하고 있는 캐리어가 채송하는 사람이죠. 채송을 해야만 메시지가 전달이 됐었죠. 그런데 이 텔레그래프가 나오면서 그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테이션과 커뮤니케이션이 분리가 되고 이제는 직접 사람이 전달하지 않아도 뭐 사람이 아닌 비둘기도 전달하곤 했었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을 일단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니면 어떤 존재자가 무엇을 인식한다고 할 때 그 인식이란 것은 대부분 어떤 경험이 그 인식의 중요한 바탕이 되잖아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라는 존재로 본다면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서 내가 개체로서 하나의 개체로서 어렸을 때부터 쭉 경험해 오는 그런 어떤 개체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진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피엔스라는 종 차원에서 축적된 경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즉 그것은 이 사피엔스라는 종으로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명체가 처음 출현해서부터 어쩌면 미토콘드리아 그 단계, 아메바 그런 단계에서부터 그 존재자들이 감각과 지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접하면서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것이 그 존재 다음에 나오는 존재에게는 전수가 돼서 또 좀 더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환경에 적응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식 틀로서 그것이 전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발달되어 오는 그러한 인식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축적된 진화 차원의 경험의 축적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그 진화 차원의 축적의 경험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러니까 사피엔스로서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험적인 우리는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감각기관이라든지 또 그것을 감각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피엔스에는 공유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틀들, 뭐 그것을 칸트가 얘기한 선험적 인식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다 그 생명이 진화해온 과정에 따라서 하나씩 축적되어서 오늘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틀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뢰야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뢰야식. 네, 아뢰야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존재들이 지금까지 나 개인의 인간이 아니고 또 인간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기억해 놓은 것들이 축적된 거, 저장된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장식, 아뢰야식이잖아요. 저장된 식. 그것이 가장 기본에 있는 본질적인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까지 올 때까지 진짜 아메바의 경험까지서부터 다 축적돼서 쌓아져 올라온 이러한 진화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또 각각의 종에게 주어졌을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게 되네요.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아뢰야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이런 다른 존재들을 포함한 사피엔스까지 오기까지 모든 존재들의 그 기억들이 하나하나 기억하니까 또 베르그송의 기억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기억들이 계속 쌓여온 것들이 저장된 것이 아뢰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생명체가 계속 윤회하면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하면서 다 쌓아 올려왔던 그러한 그 저장된 그것이 아뢰야식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자칫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치 그 핸드폰의 유심카드처럼 핸드폰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그 유심만 갈아 끼면 유심은 본체가 그 안에 들어있는 실체가 유지되는 계속 그 자기 동일적인 실체가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윤회를 해석하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그 석가모니가 시다르타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경지를 열었던 불교란 그런 가르침을 열었던 그 가르침을 열었던 그 대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 바로 그 아트만 자기동일적 실체 힌두교에서 보는 자기동일적 실체로 연결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것이 그 해석이 된다고 하면 이건 또 좀 불교의 어떤 석가모니의 가르침과는 조금 상충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 아르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식으로 유심무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정보의 축적, 어떤 생명을 달리하는 윤회의 방식을 통해서 정보의 축적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 아트만의 동일화되는 것에서는 좀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아르야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그 불성이라든지 내지는 열애장 이런 사상들하고 결부가 되면 이것은 다시 또 어떤 자기 나 안에 있는 본질적인 진짜 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가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불교에서는 물론 그 아르야식을 얘기하는 요가학파, 육아학파, 유식학파에서 법상종이란 거를 이제 종파를 만들었지만, 거기서도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트만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고, 또 그럴 수도 없죠. 불교의 삼법인 중에서 제법무화가 있는데, 그 제법무화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설명을 했긴 했는데, 자칫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받아들여질 때 아트만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그러한 소지는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얘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이런 축적된 진화의 어떤 경험들로서 생긴 어떤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사피엔스가 갖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제임스 캐리 교수님의 말씀처럼 물리적인 어떤 이동과 어떤 정신적인 메시지가 분리되는 시점이 텔레그래프의 출현과 함께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그것을 여기에 좀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이라는 게 우리 물리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개 거기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 반하는, 그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것은 인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피엔스는 내가 경험하는, 경험으로 나타나는, 지각되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 우주의 진실이라면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직관적으로 내지는 경험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서쪽으로 지는데, 어떻게 지구가 돈다고 할 수 있냐, 태양이 도는 거지, 이렇게 우리 경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학적인 관측과 실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태양이 도는 것이다라는, 죄송합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다라는 지동설로 이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된 거,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어떤 이른바 얘기하는 참다운 지식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지성의 진보가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이성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감각하고 지각한 것을, 그러니까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일종의 오온으로 느껴서 인식하는 생기는 어떤 식이 아니고, 안입이 설신이 할 때 의라는 것은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내가 또 어떤 면에서는 계산하고 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이루어지는 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비록 보고 느끼는 것과 보고 만지는 것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능력, 그것이 이성 아니겠는가. 그런 것까지 미치는 것이 이성이 아니겠는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내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까 하는 것을 판단해내는 그런 능력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은 이치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이치라는 개념하고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움직이는 원리라든지 현상 뒤에 있는 실질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이치.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당장 눈앞에 어떤 것을 인식하더라도 그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좀 더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미래도 예측할 수가 있게 되고, 미래 예측한 때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당장은 이익이 되더라도 나중에 더 불리할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치에 맞게 판단한다고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이성이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사피엔스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 물리적 경험과 어떤 그 사실의 인식이 분리되는 그런 바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그 전에 존재하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다 자기들만의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인식하는 인식의 틀은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곤충이다 그러면 곤충의 눈의 구조는 겹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많은 그 중첩된 여러 개의 상이 합쳐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고, 우리가 보는 거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보는 세계를 통해서 그 존재자들은 각각이 자신의 우주를 구성하게 되죠. 자신이 인식하는 우주를, 자신이 파악하는 우주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존재자의 물리적 경험을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사피엔스에서 와서 처음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뭐 오감으로 느끼는 거를 벗어나서 그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역행하는 실제까지도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됐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 사피엔스의 어떤 우주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존재자들의 우주와는 성격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바로 사피엔스로부터 비로소 진짜 이 어떤 존재자의 인식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온 우주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가요?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곤충이 바라보는 구성한 우주가 있을 것이고, 사피엔스가 구성해 놓은 사피엔스의 우주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실상 그것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뭐 칸트의 물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의 어떤 부분이거나 아니면 또 좀 왜곡된 모습일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고 온 그대로 그 자체로 진짜인 온 우주, 부분적도 아니고 왜곡되지도 않은 온 그대로의 우주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우주의 실상에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우주에 점점점 근접하는 자신의 우주를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자들, 생명체들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나오는 과정이 진화다. 이렇게 또 진화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사피엔스 이전에는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을 뛰어넘는 그러한 우주를 구성할 수는 없었죠. 경험의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뛰어넘는 우주를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피엔스부터는 그거를 뛰어넘는 우주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온 우주의 실상이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질적인, 획기적인 어떤 도약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나아가면 과연 이 온 우주의 실체, 온 우주의 그 진짜 모습과 일치시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자가 나와서 그 존재자가 구성한 우주가 바로 온 우주가 되는, 그것이 등식 관계가 성립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자까지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죠. 그리고 사피엔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문제죠. 사피엔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에 길을 여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피엔스가 그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더 많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양자역학 같은 거, 양자 물리학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도 불확정성 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잖아요. 그런 건 없다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그렇게 불확정성 원리를, 그런 석학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자기의 물리학과 결합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 단계까지 나아갔는데, 어쨌건 이렇게 양자 물리학에서 발견된 우리 물리적인 세계란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과는 너무나, 우리가 느끼는 일상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를 우리는 이미 만나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계속 나아가면 사피엔스에도 어느 시점에는 지금 우리가 구성하는 우주는 일단 3차원과 시간이 결합된 4차원 시공간으로 우리는 우주를 인식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는 5차원, 6차원 이런 고차원의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도 우리는 몸으로는 경험 못하지만 그런 것을 머리로서, 이성으로서는 파악을 하고 그것을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촉근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주의 신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뇌에 대한 것도, 뇌의 설계도도 완전히 파악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 어떤 명상에 통해서 도달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는 그런 순간도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생물학적인 어떤 병, 이런 노병사 이런 것도 불치병, 난치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그런 것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학의 발달, 그런 수준까지도 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죠.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바로 고점이 되면 그야말로 그거는 커즈웨일이란 분이 얘기했던 그 특이점이죠.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특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 싱귤레리티는, 커즈웨일은 싱귤레리티를 when humans exceed, transcend biology라고 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인간이 그 순간이 바로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말 그대로 이제 노병사가 극복되는 순간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정말 모든 지금까지 추계 시대에 나왔던 철학자건 사상이건 또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의 본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노병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실제로 해결이 된다. 어떤 정신적인 해결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까지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그 싱귤레리티 순간이 온다면은, 그렇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사피엔스가 아니겠죠. 바로 그 직전에, 싱귤레리티가 오기 직전에 서 있는 인간이 사피엔스 역사의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사피엔스의 The End of History고 The Last Standing Sapiens가 되겠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물론 그걸 더 뛰어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정말 그 자신이 구성하는 우주가, 인식하는 우주가 이 온 우주의 실체와 일치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로 가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거의 신이겠죠. 신. 전지전능한 신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 존재는 어쩌면 사피엔스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어쩌면은 그것은 포스트 사피엔스의 역할과 어떤 그런 존재자들의 길이 아니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게 샤르댕이 얘기한 다음 생명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하여튼 포스트 사피엔스적인 존재의 문제일 것이고, 이 사피엔스는 어쨌든 형식 논리적으로도 그 싱귤레리티까지 가고 그 이과 넘어가면 그거는 사피엔스라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스스로가 진화된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사피엔스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존재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피엔스 존재까지 나오게 만든, 또 이성이라는 것까지도 출현하게 만든 것의 그 근본적인 그걸 추동하는 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힘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사피엔스는 그것을 중간에 다 달성 못하더라도 또 어떤 새로운 다음 생명이 나와서 그는 결국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진화의 최첨단 내지는 최선단의 존재가 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횃불을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 그 힘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역사만 보더라도 한 크게 5번 정도의 대멸종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매스 익스팅션이 있어서 그때 심한 경우는 어떤 멸종 시기에는 존재하던 당시에 존재하던 생명체의 95%, 종의 95%가 멸절해 버리는 그런 과정을 5번이나 겪었지만, 그래서 공룡도 멸절하고 다 없어졌지만 또 포유류가 나와서 공룡보다 더 자기 보존과 그리고 이 환경에 적응을 하기에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포유류가 나오고, 그 포유류에서 또 나오고 나와서 결국 사피엔스까지 현재로서는 가장 이 환경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기 보존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자죠. 여기까지 출현시킨 그 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힘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근데 그걸 과연 사피엔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아주 불확실한 것들이 많다. 외적인 요소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해성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피엔스 자체적으로도 핵전쟁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엔데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위기로 다가올 수 있고, 또 어쩌면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랄까, 더 아니면 더 심각하게는 사피엔스 스스로가 자기를 채찍질해서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것을, 그 추동력의 엔진을 스스로 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어느 순간 그 갑각류가 나와서 딱딱한 껍질 속에 자기를 넣어버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 갑각류의 진화는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죠.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 사피엔스라는 존재도 결국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이유건 만족하고, 만족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그 현실적 계기가 새로움을 계속 이 우주에 합생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만족 단계에 이르러서 끝이 난다고, 그 현실적 계기는 끝이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어떤 순간에건 그것이 종 차원에서도 어떤 하나의 만족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면 거기서 스스로 멈추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만족해서 스스로 멈추는 것도 있지만, 자칫 스스로의 힘에 대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이 힘이 나를 파괴시킨다고, 자기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냄으로써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 파괴적인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것을 더 고삐 풀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제한지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짜 모른다. 사피엔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사피엔스라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진화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진화를 사피엔스까지 이끌어내는 힘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주에 존재하는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이죠. 사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이 있는 한 이 과정은 계속되지 않겠나, 이런 거를 그냥 한 사피엔스로서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사피엔스에게는 정말 여러 우주가 있죠. 자기가 구성한 우주가 있고, 그건 자기 선험적으로 주어진 선험적인 틀에 의한 우주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매일매일 실제로 개체로서 경험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또 구성하는 우주가 있을 것이고, 또 이 사피엔스 단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전, 즉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문화의 발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문화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 문화가 구성해 놓은 세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중첩적인 세계 속에서 사피엔스는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본질적인 것은 나 개인도 있고 사피엔스도 있지만
이 모든 존재자들을 관통하는 그러한 이어져 내려오면서 더 상향적으로 나아간다고 할까요? 너무 좀 위험한 속단일 수도 있지만 상향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진화적으로 축적되는 경험의 그 결과물들, 그런 것들이 가장 그래도 뭐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차원의 어떤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운대에 와서 간만에 바다를 보니까 또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혼자 한번 또 오늘도 무기획, 무연출, 그리고 그 아주 아마추어적인 그러한 그 영상을 하나 찍어서 그냥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봤습니다.